AI,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사실 현재 지금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재, 공정, 나노 경쟁은 지금 뭐 업계에서도 전문가들 이미 알고 있어요. 10년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천식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뭐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주가는 연일 뭐 사상치,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중산층들 혹은 서민층들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지금 실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상반된 지금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상황이냐면 과거와 비슷하게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상황이다,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경제가 뭐 GDP가 꽤 높게 나오고 뭐 소비자 지표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물가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지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도 뭐 미국 재무부도 뭐 미국의 대통령도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들은 전부 다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판단하는 신호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이 소음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랄까요? 마음을 탁 놓게 만드는, 그래서 착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뭐 GDP가 낮게 나오고 미국은 좀 높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미국 경제만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게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타나는 실제 경제 성장률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 왜 높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요, 우리보다. 우리는 왜 낮을까요?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는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빼버리면 실질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지표상으로 나타난, 형산적으로 나타난 그냥 그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마음을 확 놔버리게 되는, 오히려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AI나 첨단 기술이 미국에 몰려 있는 걸 보면 성장은 미국만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장을 미국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경제 지표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AI가 지금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정보통신혁명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보통신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가장 먼저 오는데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그때 성장했던, 주가가 팍 튀었던 기업이 시스코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이니까 뭐 지금의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그 이상으로 뛰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은 결국은 어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것을 지금 주도하는 것은 G1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G1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혁명의 물결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4 산업혁명에서 있어야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본력이 몰리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위수로 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효과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하고도 좀 따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그거 그대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뛰고 뭐 2002년에 닷컴버블 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GDP,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GDP와 그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우리에게 좀 많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주가를 보면, 주식시장을 보면 사실 그런 4차 산업혁명, 특별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수혜되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경기 침체 직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영되고 있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경제 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곧 내릴 거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미국이 서서히 금리를 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금융비용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도 뭐 미래는 가봐야 합니다. 제가 뭐 미래학자지만 그래도 이제 미래학자의 어떤 시나리오 혹은 확률적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금리를 내리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질 거야. 다시 호황으로 들어갈 거야. 뭐 위기는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뭐 확률적으로 보면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역사로 보면 한 20% 정도 확률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80% 정도가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더 높은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경기 침체하고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시면 경기 침체의 80%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경기 침체 80%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80% 확률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베이스라인 퓨처 가장 기본으로 두시고 그렇지만 한 20%는 금리를 내리고 해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995년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산업혁명 초입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20% 확률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노랜딩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랜딩을 얘기하실 때는 혹은 노랜딩이 일어난다고 하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같이 붙어있는 시나리오까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1995년에 금리를 지금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6, 7개월 정도 있는 다음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를 내렸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금리를 내리고 경기 침체도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시나리오 같은데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뭐냐?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3번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안 왔다는 것은 높은 금리에서도 기업들이 다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번 내린 다음에 계속 오랫동안 한 4년 이상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다. 물론 중간에 한 번씩 떨어뜨렸지만 다시 또 올리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노랜딩이 온다. 그러면 금리를 뭐 3번 내지 4번 정도 내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3, 4년 정도 높은 금리 뭐 지금으로 보면 이제 5%대 중반이니까 대략 한 4% 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 후반 정도로 4, 5년 정도 더 가야 된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거기서 더 내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르면서 왜냐하면 다시 호황이 오고 주가가 막 상승하고 뭐 이러니까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뛸 것 같은 어떤 조짐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연준이 다시 또 금리를 더 올렸어요. 근데 그 올렸을 때는 직전에 1995년도에 올렸던 것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다시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군살이 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방치하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가 조금 다이어트를 해서 군살을 빼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호황으로 가고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고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사실 기업이나 가게에 군살이 낀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연준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군살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기 호황기가 한 9년 혹은 12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낀 군살을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서 그리고 경기의 호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군살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비 기업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호황기로 넘어갈 때에 발판이 마련되죠. 그리고 돈을 뿌렸을 때에 아주 좋은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잘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경제 흐름, 금융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요, 호황과 불황이 주기를 가지고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9년에서 12년 사이클인데 지금 코로나 때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식시장만 한번 빠르게 폭락했다가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물 경기에서는 경제 불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오히려 기업이나 가게는 정상적인 경기 호황기보다
어떤 그 현금의 여력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 때의 어떤 그 경기 침체를 가짜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사실은 현재 2024년 올해까지 지난 경기 침체에서 최장 14년짜리 경기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경기 침체가 와서 군사를 빼지 않고 또다시 여기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만약에 4년, 5년만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16년, 17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길어진 만큼 버블은 더 끼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노랜딩으로 오면 경기 침체가 보통 9년 사이클에 12년 사이클 와야 되는데 이번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이 9년, 12년 후에 오는 게 아니고요. 확 줍니다. 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실제로 1995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올려도 그래서 금리도 못 내리고 그리고 또 추가로 나중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더 올리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9년, 12년 사이클로 와야 되는데 4년, 5년 사이클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경기 침체가 더 빨리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노랜딩이 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경기 침체가 와서 군사를 털고 가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주가는 다시 뛰겠죠. 1995년에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뜁니다. 2단 버블로. 이번에도 또 뛸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오래 못 가고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한 번에 못 털어드는 것을 버블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버블의 법칙이 있는데 버블의 법칙은요. 버블은 언젠가는 붕괴한다. 두 번째는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 적게 오르면 적게 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락하기 시작하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전에 버블이 시작하기 전보다 더 밑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1995년에 노랜딩이 온 다음에 결과가 뭐였냐. 2000년부터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2년까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침체기가 훨씬 길었죠. 왜냐하면 보통 침체기가 미국까지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그때 안 터졌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2배로 늘었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약세고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87%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30-40%씩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니까 기술주가 보통은 그냥 경기 침체기로 오면 한 30-40%에서 빠질 것을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둘을 합쳐서 80%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터지면 다음번에 4-5년 후에 엄청난 폭락이 올 거고 지금 뭐 엔비디아는 또 뛰겠죠? 반도체 또 뛰겠죠? 뭐 다 뛰겠죠. 그렇지만 그때 터질 때는 닷컴 버블과 같은 엄청난 재앙 수준의 주식시장에 자산시장에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랜딩은 거기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호황인 건가요? 예, 원래는 코로나가 오지 않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 직전에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정상적으로는 경기 침체, 주식시장 조정 이게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주가가 한 번에 팍 빠지긴 했지만 다시 그걸 다 치받아 올라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풀어지면서 실물 경제에서는 전혀 군살이 안 빠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실 뭐 여러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에 P의 적정 어떤 배수보다 지금 뭐 한 30% 정도 추가로 지금 버블이 껴 있죠. 그게 정확하게 그 구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부 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었냐. 버블도 똑같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다르다. 이번 주식시장은 다르다. 미국 경제가 정말 잘 버틴다. 오,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미국의 달러의 위기 가능성 시나리오도 발표했지만 그 시나리오는 좀 먼 미래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달러가 또 다른 위기인 건 맞습니다. 가치도 많이 좀 떨어져 있고요. 물론 뭐 달러 강세이긴 하지만 원화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인덱스 말고 신뢰도의 가치 측면으로 보면 많이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패권이 붕괴되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통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도 문제지만 달러의 어떤 가치가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국가 부채도 많이 늘었고 연준의 어떤 대차대조표도 많이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만 그랬다면 진짜 조금 더 큰
신뢰도 하락이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달러의 어떤 유통량과 관련된 신뢰도를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떨어진 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른 나라도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미국이 그러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상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은 달러 패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그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식 시장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연일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뉴스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면서 하는 구간은 이미 끝났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만 계속 역사적 전고점을 갱신하죠. 왜냐하면 1포인트라도 높으면 역사적 전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계속 언론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뉴스들이 보통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경기 침체 직전에 나온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내려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이제 그 상방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유의미한 굉장히 큰 어떤 수익률을 올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언제 떨어지느냐? 곧바로 바로 안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한두 번 정도는 금리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상방에서 잘 버텨주죠. 그런데 금리가 이제 한 3번 정도 내린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왜냐하면 그래도 높은 금리에 대해서 있어서 많이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좀비 기업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조금 좀 더 힘을 얻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하나의 이제 신호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소음은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소비자 지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내렸다, 혹은 연준의 목표치에 가까웠다 이야기들, 그다음에 실업률이 탄탄하다. 이런 거는 전부 다 팩트지만 다 소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직접 뭐 연준의 지표들을 패드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다 보시면 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직전에 거의 대부분 역사적 가장 낮은 시점, 완전 고용에 다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언제 뛰느냐? 경기 침체 직전에 뛰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전에는 발생하기 전에는 실업률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미세하게 오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의 실업률을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우상향을 역사적 전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지금 실업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니까 소비가 견고하게 받쳐주면 하나는 실업이고 고용이 견고하게 받쳐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소비가 견고하게 받쳐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역시 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의 소비가 침체가 되는 것은요. 그것도 역시 경기 침체가 와야 소비자들이 침체합니다. 그 소비 심리상 그래서 어떨 때는 경기 침체 직전에도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팩트지만 여러분들이 소음이다. 그러면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뭐가 신호냐라고 하면 굳이 뭐 한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9개월 동안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노랜딩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느냐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9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연준이 지금 뭐 9월에 많은 시장에서 9월에 금리를 시작할 거다. 혹은 뭐 12월에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9월에 하느냐 12개월에 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9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뭐 9월에 하면 이제 내년 6월까지가 되겠죠. 12월에 하면 내년 9월까지가 되고 그 9개월 기간에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번 내리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연준은 뭐 앞으로 뭐 우리 몇 번 안 내리겠다 얘기하지만 연준의 어떤 그 전망치, 특별히 우리가 점도표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연준이 이번 구간에서도 점도표를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점도표와 실제적인 과거에도 연준이 점도표를 발표한 것과 혹은 시장이 연준의 점도표를 반영해서 점도표를 받아들여서 시장의 어떤 그 예상치를 금리의 예상치를 내놓죠. 그것과 실제 금리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그나마 금리를 인상할 때는 방향 정도는 맞았습니다. 근데 내릴 때는요 방향조차도 안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리는 구간에서의 금리 인하 구간에서의 연준의 점도표의 예상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9개월 동안 몇 번 내릴지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9개월 동안 연준이 말 그대로 한 두세 번만 내린다. 그러면 1995년 모델로 노랜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노랜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노랜딩이 되면 4% 중반까지만 내렸다가 혹은 후반까지만 내렸다가 3, 4년 이상 계속 간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면 오히려 지금 5%대 중반보다 더 높게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랜딩이면 다음번 경기 침체가 9년이나 12년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버블을 2번 이상 하고 해소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버블을 한 번에 해소해야 된다. 2번 나눠서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엄청난 닷컴 버블 때와 같은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세 번만 내렸다 9개월 동안 그러면 와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주식시장은 혹은 실물 경제는 3, 4년 정도는 버틸 겁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뭐 활용하셔서 전략적으로 내가 이용하겠다. 오케이. 그렇지만 그 다음 또 준비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개월 동안 3번 이상 보통은 이제 한 7회 정도 내렸거든요.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대부분. 물론 연준이 FOMC 할 때마다 0.25씩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건너뛰고라도 한 번 건너뛰고 두 번 끝나도록 총 9개월 동안 보통 7회를 내리는 0.25씩에서 7회 내리는 폭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다고 또 7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내린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경기 침체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은 16년째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이고 중국은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을 이제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까지 지금 3번의 행정부 기간 동안 지금 패권 전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걸 뭐 굳이 1차, 2차, 3차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데 중국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중국이 버틸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잘 버틴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이유는 심플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넘버 2가 미국의 G1에 대응할 때 그것을 패권 전쟁을 통해서 끌어안친 사례가 20세기에 2번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소련 그리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2번의 사례를 철저하게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누른 방식 그리고 일본을 누른 방식 이걸 두 개를 지금 종합해서 믹스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를 잘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등치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데미지가 있죠. 가장 큰 데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될 예를 들면 10%에서 8%대로 떨어지고 8%에서 6%대로 떨어지고 6%대에서 4, 5%대로 떨어지는 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가면 보통 그게 10년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한 번에 떨어질 때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빨리 떨어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데미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4%, 5%를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중국이 재정 적자를 막 투여해가지고 그러니까 GDP를 만들 때는 정부 투여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 기여가 있고 가계에 기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수출입이 있는데 정부 투여분을 막대하게 퍼부으면 기업이나 가계에서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소비라든지 중국 기업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 투자분을 막 밀어 넣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재정을 취한 지가 꽤 오래되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로 이제 연초에 투여를 하죠. 그래서 중국이 그걸 투여하면 얼마든지 4% 내지 5%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이 GDP 4, 5% 만드니까 중국이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거꾸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부채가 심해지고. 그런데 두 번째 중국 경제가 위험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중국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버블은 보통 뭐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혹은 정상적인 선진국 국가에서의 자본주의로 보면 부동산 버블은 보통 20에서 25년 주기로 한 번씩 버블을 해소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전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보통 9년에서 12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이클이 경기 호황과 불황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채권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채권시장은 기업의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군살이 끼느냐 안 하느냐를 털어내는데 그게 9년에서 12년 주기죠. 그래서 채권시장은 보통 9년, 12년 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정부가 떠받치는 정책으로 떠받치는 게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국의 경우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로 보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 한 번씩 버블을 해소하고 넘어가는 다음 구간을 넘어가는 게 보통 20에서 한 25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이 그게 하지 않고 했으니까 뭐 정상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은 자본주의가 대단하다. 부동산이 저렇게 해도 부동산 버블 붕괴가 없네 라고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블이 더 이중으로 더 쌓인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버블은 어떤 이제 특이한 채권 시장과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버블은 실제로 실물 경제에 굉장히 파급이 커요. 연관도 많고 그리고 부동산은 주로 특히 상업용 말고 주거용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게 되면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부동산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버블 붕괴가 오면 실업률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 6% 정도.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10%를 넘었거든요. 10%, 12%.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와요. 네. 청년 실업률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배가 되거든요. 그럼 청년 실업률은 30%, 4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그런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보통 그게 터지면 그냥 정권이 한 번에 다 교체됩니다. 뭐 국회의원도 뭐 전부 다 물갈이가 되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공산당 체제가 무너집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요 근래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안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발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발표고요. 실질은 50%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터지면 정권에 공산당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돼요. 지금 막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서서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긴축을 지금 안 하는 중입니다. 금리도 안 올리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를 내리거나 그 다음에 은행들에 대해서 지준율도 계속 내려주면서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지금 경제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재정을 투여해서 GDP는 만든 거고요. 그 푼 돈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게 실물 경제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그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직전에 중국이 코로나 전부터 미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에서 과잉 생산이 많았잖아요. 이 과잉 생산은 기업의 폭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IMF처럼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걸 안 터뜨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지금 멈추고 다시 과잉 생산을 늘려서 지금 경제를 받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모든 지표는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중국 끝난 거 아니냐? 여기까지 가시는 것은 너무 비약이다. 중국 경제가 큰 위기인 건 맞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큰 비약이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경제 등 현재는 버블을 잘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 가능할까요? 뭐 충분히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연착륙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중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게 그거고요. 왜냐하면 경착륙 시키면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올라서 민심이 뭐 들고 일어나서 감당할 그게 그 폭탄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부분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중국 정부도 경제 신이 아니에요. 연착륙은 성공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 장기 침체입니다. 그 대가를 지금 중국이 치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물론 그 장기 침체를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 4, 5%를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미니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정부 투여분을 늘리면 됩니다. 대신 아까처럼 4, 5%를 맞추면서 가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계속 실제로 장기 침체의 형식이 나타나고 현상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정부가 계속 재정을 투여하니까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현실 가능한 확률적으로 높은 중국 경제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까요? 일단 구소련은 이제 몰락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경제가 추락했죠. 그런 부분은 일본과는 좀 절반 정도는 닮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2008년에 미중 패권 전쟁, 많은 사람들이 차이메리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때 좋았잖아요. 그래서 차이메리카다. 두 국가가 세계를 막 성장을 견인한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덕을 봐서 경제가 막 성장했었죠. 그때 제가 어떤 신화를 발표했냐면 이제 곧 미국과 중국이 생사를 걸고 패권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 라는 신화를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제 미중이 패권 전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최근래에 또 다른 신화를 발표했는데 물론 미중 패권 전쟁 5년 내에 10년 더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끝난다. 그리고 뭐 한 나라가 망해야 끝난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한 5년 10년 후에 차이메리카 어게인 다시 둘이 손을 잡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대비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차이메리카 어게인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패권 전쟁을 3번의 행정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무너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잘 버티죠.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은 내부의 에너지로는 내부의 능력으로는 중국이 이 장기 침체, 저성장을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걸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연착륙을 시키면서 동시에 정부는 투여하면서 소비 측면에서 잘 안 살아나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이 있고 그러면 이 유동성의 함정, 돈을 조금 더 잘 돌아가게 하고 하려면 기업을 다시 화랑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 부분에서 새로운 어떤 뭐라 할까요?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시 손을 잡고 전 세계가 다시 중국에다 투자를 하고 중국 기업이 투자하고 미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중국 시장을 외부적 에너지, 경제적 에너지와 금융 에너지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게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은 지금 4차 산업혁명, 특별히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혹은 미국을 다시 경제를 좀 일으켜야 되니까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때리고 또 미국 우월주의를 좀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중국은 버릴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조립품을 팔 때 세계 공장으로 갈 때는 미국의 기업하고는 조금 더 별개의 문제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덕을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거쳐서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경제가 이래도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뭐 굳이 비율을 드린다면 중국의 중산층이요. 미국의 인구만큼 많아요. 그래서 3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중국의 경제가 계속 이렇게 돼도 결국은 조금씩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이 중산층 시장은 이제부터 뭐 어떤 시장이냐면 미국의 기업들의 완제품을 사는, 유럽의 명품을 사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사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들을 구매하는 그 구매력을 가진 그런 이제 시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 그 시장이 누구한테 가냐? 첫 번째 그냥 중국 기업들한테 다 갑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은 지금 미국에게 동조하긴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동조하긴 하지만 뒷문을 열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중국과 거래 중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산층 시장을 결국은 이기면 상관이 없어요. 중국을 무너뜨리면 구소론처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제 전쟁이니까 경제 전쟁의 배상금을 다 뜯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 서서 남주는 그런 꼴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 시장을 다 놓치게 되죠. 물론 인도 시장, 뭐 동남아 시장을 뭐 다 개척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을 막아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은 중국에 지금만큼 올라올 때는 20-30년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중국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면 그 시장을 이길 수 있으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제 생각에는 한 10년 둘이 그런 이유 때문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손을 잡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일단 미국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최첨단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동력을 확보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다 사주겠다. 돈 주고, 제값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금융도 열어주겠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뭐 예를 들면 러스트벨트 혹은 판벨트의 농산물의 이런 걸 다 사주겠다. 라고 몇 가지를 좀 더 제안해서 머리를 숙이면 미국이 얼마든지 중국과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야 첨단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는 레거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통을 열어주면 그 시장도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둘이 손을 잡고 오히려 거꾸로 세계 시장에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펼치자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도 그렇고 그래야만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이 아메리카 어게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물론 많은 분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세계에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지금 한국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해줘서 한국 기업이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풀어지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 반도체를 다 쫓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이 서로 손을 잡고 지금 뭐 15년이 넘었으니까 뭐 한 25년 가까이 된 데서 서로 손해본 것을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에서 다시 반사로 얻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두 나라가 서로를 도와주는, 서로를 밀어주는, 그렇게 보면 시장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시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갖고 그리고 그들의 순위에서 우선으로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국가들 순위대로 하면 굳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밀리는 게 결국은 미국한테 중국한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차이 아메리카 어게인이 되면 일시적으로 좋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죠.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면 되고요. 중국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뼛속 깊이 상인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이 좋아지고 그리고 자본 투여가 많이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새로운 발판을 만든다. 그러면 중국 인민들이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미국을 다시 추월하겠다라고 말을 붙이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설득은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 대선 경쟁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1차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TV CNN 토론을 했는데요. 뭐 지금 심각한 문제 바이든의 어떤 후보 교체 얘기까지 나오는데 바이든은 이제 아직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사실 미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의 과거 일기 행정부 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반도체는 뭐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전 세계가 국가 전략적 사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AI까지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한국을 역으로 공격할 가능성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럼프는 동맹이든 같은 진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일기 때 겪어봤으니까요. 트럼프의 이익, 미국 국가의 이익, 또 자기 지지층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되고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뭐 공격은 안 하지만 혜택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어떤 간접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는데 트럼프 때는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는 한국보다 일본과 훨씬 더 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행보를 조금 주시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인데 미국이 정말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공장을 지은 건 공격하지 않죠.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그냥 미국 겁니다. 말은 뭐냐면 미국 이외에 한국의 공장이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도체는 두 개를 분리해서 차별적 대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좀 뭐 한 가지 시각, 미국과 잘 지내면 뭐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투자하니까 뭐 우리 전체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는 그렇지만 미국은 생각이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최대의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대의 적은 중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되면 생각이 좀 달라요. 한국보다 일본이 우선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랜드 플래시 쪽에서도 미국의 기업하고 일본의 기업을 서로 합병하는 그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합병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경쟁하기 위한 거예요. 규모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게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 협회, 미국 산업들은 완전히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에서 최대의 적을 중국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협회는 중국이 아니라 최대의 적을 한국과 대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 때부터 미국의 반도체 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계속 로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 한국, 대만 이 두 나라가 첨단 반도체에 있어서 지금 미국을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다. 이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 중에서 80%가 아시아에 생산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줄곧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역전시켜야 된다. 이것을 만회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명분이 뭐냐면 뭐 대만 뭐 이런 데는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전하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도체 협회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한 것 중에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그게 반도체 지원법이에요. 이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인 것은 미국 반도체 협회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이 인텔의 CEO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반도체법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회사가 인텔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법 지원법은 이미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이제는 한국과 대만, 그러니까 미국에 지은 것은 괜찮으니까 그리고 미국 반도체들을 다시 일으키는 반도체법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어떤 방식이든지 견제를 하는 그 다음 요구를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트럼프 정부 때 가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이제 불이익을,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제 미국 본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강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AI 트렌드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뭐 세계 1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로 좀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2012년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반도체의 전 세계 점유율이 거의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은 늘었죠. 왜냐하면 반도체 시장이 커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착시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쟁력의 어떤 그 한계에 도달한 거. 뭐 약화는 아니지만 굳이 약화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요. 한계에 좀 도달하는 거. 이 부분은 사실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백색 가전 이런 데에서 지금 AI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선택이 좀 늦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반도체 기업 두 기업이 있지만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99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반도체 신화,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물론 기술력을 습득해서 쫓아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국가 전략적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봤지만 반도체가 부족하게 됨으로 해서 모든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멈추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90년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쭉 기술을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얘기할 때 뭐 기업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정부나 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얘기할 때도 이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술 우월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격차를 내면 1등이면 하나도 걱정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뭐 그뿐만 아니라 넘버원을 세계에서 넘버원을 차지할 때는요. 사실 그것은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완전한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1990년대에 삼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승기를 잡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죠.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서.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컸어요. 첫 번째로 삼성이 반도체를 따라갈 때 있어서는 미국의 반도체 부분이 좀 쇠퇴하는 부분도 이전에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최대 경쟁자죠. 쫓아가는.
그 일본이 우리가 잘 아는데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일본을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엔화 절상을 시키면서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저가형 반도체로 들어갈 틈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인텔의 CEO가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주도해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지원법은 어떤 지원법이냐면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의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국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형태의 반도체 지원법이었어요. 근데 1985년에도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합의로 때린 이후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반도체 지원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도체 지원법은 뭐냐면 미국에다가 뭐 만들고 이게 아니고 일본이 미국 시장에다가 반도체를 덤핑으로 팔지 못하도록 그거를 견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좀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지원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때 때마침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뭐냐면 인터넷, 컴퓨터, PC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자체에서의 메모리가 기존의 인텔이나 이런 데가 밀고 있던 노후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강구를 하는 이 D램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부분을 잘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근데 잘 선택했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 새로운 시장이 오지 않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수요가 오지 않았으면 혜택을 못 받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라든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쫓아갔을 때 가격 경쟁력으로 하면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삼성의 어떤 반도체 우리나라의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반도체법도 미국이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견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도 좀 바뀌고 있죠. AI 쪽으로. 그래서 그때와 뭐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만 상당 부분 유사한, 즉 전체적인 흐름에서 변화가 오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런 타이밍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반도체의 어떤 방향의 변화가 온 게 HBM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도체 전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AI, 그다음에 저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사실 현재의 지금 실리콘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재, 공정, 나노 경쟁은 지금 뭐 업계에서도 전문가들 이미 알고 있어요. 10년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큰 지금 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경쟁력은 충분히 있어요. 기술적 경쟁력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역시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HBM도 훨씬 빨리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전력, AI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AI 새로운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NPU라든지 뉴로모픽스라든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은 제가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국제 정세라든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뭐 이럴 때에서는 어떤 그 선택의 문제 혹은 타이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앞으로 10년간의 명운이 달려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게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협회가 트럼프 정부나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로비를 해서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느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지금 같이 물려 있어서 이 파도를 잘 넘느냐 못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굳이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이 1990년대에 그렇게 해서 틈새를 만들면서 반도체 시장에 쭉 들어갈 때 일본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일본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년 후에 서서히 무너지면서 20년 후에 거의 2013년경이 되면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거의 전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는 안 들겠지만 이 파도를 못 넘으면 뭐 한 15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로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 나머지 주변 환경에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은 무너졌죠.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게 됐죠.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지면서 20년 후에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만 믿으면 지금은 곤란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 기업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준 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만약 중국이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굉장한 위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지만 중국이 저렇게 묶여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레거시 반도체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동아시아 쪽에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도 역시 베트남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조심해야 될 나라를 베트남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의 정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도 친하고 미국과도 친하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외교도 양쪽에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상당수의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이 반도체 뭐 우리하고 경쟁할 수준은 아니지만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마치 뭐 지금은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삼성이 1990년대에 반도체 승기를 잡기 전에 반도체를 시작할 때 많은 나라들이 비웃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비웃는다면 우리가 그때에 우리를 비웃었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오만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장은 위협은 안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에 빠질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중국이 레거시를 밀고 들어오면 한국은 사면초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려하는 위험한 시나리오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일단은 국제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판이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위기가 오든 기회가 오든 판의 변화가 오든 얼마든지 대응 가능한 능력들은 있어요. 문제는 너무 획일적인 시나리오만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플랜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은 물론 이제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미국도 투자하고 중국도 투자하고 일본도 투자하고 막 이러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반도체 투자 규모도 나오고 정부가 총력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체가 총력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점이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자 규모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데 굳이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법을 발의해서 어떤 규모를 발표한 게 뭐 미국으로 보면 한 6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본하고는 한 2분의 1 정도 되고요. 중국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가 적어요. 그런데 GDP 규모로 보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규모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GDP 규모로 보면 뭐 적절하게 지금 투자를 해요. 그래서 투자 규모는 그다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물론 규모가 많으면 좋지만 지엽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반도체는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과거의 반도체의 발전 속도보다 혹은 그러니까 수요적 측면에서 더 빨라요.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최대 약점 중에 하나는 국제 정세를 좀 더 봐야 되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문제입니다. 일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일본이 뭐 예를 들면 TSMC가 공장을 하고 그 2년 만에 계획 발표하고 2년 만에 완공했거든요. 무서운 속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3배가 빨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는 오케이 기업도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자체로 내려가면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지자체 인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익 단체들이 묶이면서 이게 지금 너무 느려요 속도가. 그래서 저는 가장 아킬레스건을 오히려 뽑는다. 그러면 속도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탈출하려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에서의 어떤 판의 흐름과 힘의 균형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모니터하고 시나리오 경영으로 대응하는 거 요거 하나.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는 속도를 지금보다 2~3배 높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난관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요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에 백두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도 써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제가 이제 K 반도체 쇼크라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그 안에 좀 뜻밖의 미래의 시나리오를 좀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 설마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뜻밖의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미래학자가 뜻밖의 시나리오 혹은 설마하는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설마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네, 역대급. 네, 예를 들면 코로나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꽤 자주 일어난다. 보통은 이제 미래학에서 뜻밖의 시나리오, 설마하는 시나리오는
조건을 두 가지를 갖춰야 해당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일어날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설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났을 때에는 판을 전체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영향력을 가진 시나리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뜻밖의 시나리오로 저희가 올려놓고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은 확률은 낮아요. 그런데 일어나면 엄청나게 충격이 커요. 그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 충격을 주는 것도 충격을 주는 거지만 직접적이죠. 네, 그렇지만 더 큰 충격은 제가 백두산 시나리오 폭발 시나리오를 만든 것은 그냥 단순하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화산재가 뭐 우리나라까지 온다든지 뭐 사실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면 한 6급 정도 화산 폭발이 0에서 8급까지가 있거든요. 6급 정도가 터지면 뭐 우리나라에 뭐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한 11조 정도 즉각적으로 피해가 오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네, 뭐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 한 330배 이상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근로자들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질병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북한 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백두산 화산 폭발 시나리오는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 시나리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코리아의 어떤 디스카운트, 이 신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펼쳐질 수 있죠.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폭발을 하니까 미세먼지, 미세공정 분야에서도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고 두 번째로는 한번 화산이 터지면 자연재해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공장에서 예를 들면 수주의 문제에 있어서의 커다란 리스크 하나 추가로 발생하는 거고 설득해야 돼. 또 하나는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 코리아, 한국 전체에 많은 분들이 위험하게 돼요. 전쟁 발발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대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산업 전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발표한 겁니다. 만약 백두산이 정말 폭발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보통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산 폭발은 0에서 8까지 지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8은 보통 5만 년에 한 번 정도 터집니다. 그래서 뭐 2만 5천 년 전에 한 번 터졌다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아일랜드 뭐 2010년대 초반에 했던 아일랜드 화산 폭발의 한 10,000배 이상? 이거는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5만 년에 한 번인데 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백두산 폭발은. 그게 이제 터지는 곳이 있는데 지금 지질학자들이나 혹은 여기에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 8급을 터지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미국의 옐로우스톤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터지면 이제 뭐 사실 미국 대륙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5만 년에 한 번이니까 뭐 우리 세대는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화산 규모는 이제 7급 밑입니다. 그러니까 7급은 보통 이제 이 7급은 이제 1000년에 한 번씩 터져요. 그래서 밀레니엄 폭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7급이 터진 화산들이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한 6,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이 대략 한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 1, 2년 전에 백두산이 터졌어요. 그때 7급이 터진 겁니다. 1000년 전이죠. 그래서 1000년 사이클 주기인데 그 주기상 1000년이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분화 주기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화산 폭발은 그 주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패턴, 사이클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언제가 1000년이냐 이걸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1000년에 한 번씩 터지니까 이 말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가 1000년이냐 내년이 1000년이냐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급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000년급이 터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그때 이제 전 세계 항공이 멈추고 우리나라도 뭐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반도체나 이런 데 수출에 많이 매일 뭐 100억, 200억씩 손해를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걸로 비교하면 이 7급은 1000배 정도 됩니다. 그게 아이슬란드가 아니라 우리 코앞에서 터진다. 그게 1000배급이. 그게 7급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또 우리가 역사상으로 보면 폼베이를 아시죠? 화산 폭발에서 사라져버린 도시. 이것의 50배입니다. 그러면 7급이 터지면 북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3분의 1이. 그래서 7급이 터지면 북한은 뭐 체제 붕괴가 아니고 그냥 체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7급이 터지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급격한 통일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1000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조금 이 책에서 그래도 조금 뭐 현실 가능하게 조금 내리면 이제 6급입니다. 6급은 보통 100년에 한 번씩 터집니다. 백두산이 100년에 한 번 주기로
1000년에 한 번 7급이 터졌고요. 그 이후로 100년 안 터진 게 아니고요. 100년에 한 번 주기로 6급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000년에 한 번 패턴 터진 1000년이 지났고 직전에 터졌던 6급의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럼 100년이 언제냐, 올해냐, 내년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급이 터져도 오늘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하고 뭐 2000 그 좀 한 10년 전 지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불화가 될 것 아니냐, 뭐 지진이 굉장히 평소보다 많았고 그 다음에 백두산 천지 호수의 물 온도가 더 상승을 하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금 그 두 번의 어떤 그 위기 징후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괜찮겠다, 괜찮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도 지진이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진은 일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진은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경보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예상을 못 합니다. 터진 것을 빨리 경고를 하는 거죠. 감지를 하고. 아무리 지진에 대한 어떤 연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본은 특히 더 많았죠.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은 그 많은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기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화산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지진도 많고 화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화산도 세계에서 많이 터지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화산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일본의 화산 폭발을 완벽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는 일본의 화산 중에 하나가 폭발을 했는데 그게 관광객들이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사망자가 많이 났고. 왜냐하면 안 터질 줄 알고 개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화산은. 그래서 화산은 언제 터진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터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기설에 의해서 6급, 7급을 얘기했으면 지금부터는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백두산은 최악의 경우 7급, 그리고 6급 혹은 5급 정도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터졌을 때에 그게 오늘일지 내년일지 뭐 10년 후일지 모르지만 그게 터졌을 때는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 북한의 기근 이런 부분들과 매치가 되면 북한의 큰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화산 폭발에 대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화산 폭발로 인한 북한 체제 혹은 북한 내부의 어떤 소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고요. 기업도 그렇게 됐을 때에 단순히 화산 재해에 의해서 우리가 뭐 6급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0조, 11조가 곧바로 손해가 보거든요. 그거 정도가 아니라 북한이 흔들렸을 때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외부의 국가들이 뭔가 수주를 넣었을 때의 어떤 신뢰도의 큰 하락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시나리오를 전부 다 대책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백두산 화산 폭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그 북한 체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혹은 북한이 뭐 탄도미사일을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둔해졌어요. 근데 외국은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뭐 화산 터졌다고 뭐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 시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안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이런 데는요 평화로워요. 근데 우리는 왜 안 갑니까?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외부가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북한이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막 이래도 우리는 워낙 했던 거니까. 심지어는 뭐 연평도에다가 포격도 하고 우리나라 땅에다가 막 미사일을 막 발사해 버리니까요. 뭐 공해상에다 떨어뜨리는 거 아니고 그런 걸 다 겪다 보니까 뭐 웬만큼을 해도 우리는 막 그냥 이게 심각하다, 위기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외부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듯이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래서 핵실험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백두산이 터져서 체제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외부 시각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곧 그나마 터져서 7급이 터져가지고 완전 체제가 사라져버리면 평양까지 그냥 다 덮어가지고 없어져버리면 차라리 그냥 끝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긴 해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이 또 개입하고 난리가 더 심한 그것도 문제는 큰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은 좀 가라앉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북한 체제를 만약에 예를 들면 김정은이 사회적 혼란이 있으면 보통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내부적 혼란을 내부에서 다스리지 못할 때는 이것을 돌파하는 가장 확실한 게 외부로
에너지를 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발이고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전쟁을 안 해도 그거를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공장에다가 절대로 수주를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리스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리스크가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산이 오늘 터질지 뭐 내년 터질지 10년에 터질지는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산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터져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안 터지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체제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보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플랜 B 시나리오는 반드시 미리 세워서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백두산 폭발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체제가 붕괴되면 뭐 난민들 내려오죠. 그러면 중국은 북한을 사회 혼란을 잠재우겠다라는 명목으로 중국이 들어오죠. 이번에 또 러시아하고도 북한이 좀 더 상향된 외교 어떤 관계를 맺었잖아요. 러시아도 들어올 수 있고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제가 붕괴되면 밑으로 난민들이 내려오거나 혹은 군에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거는 사실 우리는 안전하게 질서 있게 평화로운 통일이 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져야 될 경제적이라든지 금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 혼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급작스러운 그리고 질서가 없는 상황이 나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일단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아직 않는 거니까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자연재해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보적 측면에서 혹은 북한과의 관계 시나리오가 미리 있는 건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 곧바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짜놓은 전략에 의해서 북한 내부 문제를 어떻게 개입할 건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협상을 바로 할 건지 대화를 할 건지 그들에게 뭘 요청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회의 없이 즉각적으로 순서대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를 수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때 터지고 나서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만약 있다면 그런 리스크들을 얘기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나라들하고는 좀 러프하게라도 얘기를 나누고 컨센서스를 갖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거고 그 준비의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발생됐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수습하는 외교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뭐 그다음에 북한의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터지더라도 우리의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가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요. 미래학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예언처럼 듣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어떤 미래 변화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을 늘리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를 받으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조윤식 박사였습니다.